생에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에 감사해. 우리들의 배우 김혜자의 연기, 인생. 김혜자 적, 수호서재.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혜자.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 여중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1962년 KBS 공채 탤런트 1기에 합격하며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유다여 달기 울기 전에, 사할린스크의 하늘과 땅, 피가로의 결혼 등을 공연하며 연극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고 1969년 개국한 MBC에 스카우트되어 본격적으로 TV 드라마 속 수많은 배역으로 살아왔다. 전원일기, 모래성, 겨울안개, 사랑이 뭐길래, 엄마가 뿔났다, 청담동 살아요, 디어 마이 프렌즈,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 등 100여 편의 드라마와 만추, 마요네즈, 마더 등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제2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신인연기상을 시작으로 MBC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마닐라 국제영화제, 부일영화상, LA 비평가협회상 등에서 수상했으며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분 대상 4차례,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4차례 수상했다. 이 책은 배우 김혜자의 연기 인생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며 몰입과 열정,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국민 배우, 국민 엄마라는 명성 이면에 불가해한 허무와 슬픔에 대한 생의 무대 위 고백이다. 김혜자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어떤 샘이 떠오른다. 마야 유적지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근처에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가보겠냐고 했다. 처녀의 샘 혹은 황금의 샘이라 불린다는 얼핏 보기엔 그저 평범한 연못 같았다. 자세히 보니 물빛이 오묘했다. 그 물빛을 홀린 듯 바라보았다. 검푸르고 무언가 귀중한 것이나 깊은 슬픔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듯한 그 물빛에서 그녀를 떠올렸다. 김혜자. 눈이 예쁜 여배우는 많지만 김혜자만큼 아름다운 눈은 드물다. 예뻐서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 눈에는 인간에 대한 짙은 애정, 연민, 배려가 가득 담겨 있다. 40년 전 전원일기를 쓰게 된 신인 작가라고 연출가가 소개한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던 김혜자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이 드라마는 젊은 사람이 쓰기 힘든 드라마인데 하며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염려와 함께 사람에 대한 대접이 담겨 있었다. 이름 없는 작가라고 무시하는 대신 꼭 잘 써줘요 하는 격려와 응원이 담긴 따뜻한 눈빛, 그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쓸 수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김혜자의 다소 심술궂은 광팬이다. 나는 그녀가 맡은 역에 일부러 대사나 지문을 장황하게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대본을 보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보고 싶어서였다. 겨울안개라는 드라마도 함께 했었다. 그때도 전원일기를 쓰고 있을 때여서 새 작품 쓰는 것이 무리라며 사양했었다. 그런데 주인공이 김혜자라는 말을 듣고 밤을 새며 대본을 썼다. 그 깊고 짙은 눈으로 슬픔을 얘기해 본다. 겨울안개는 내게 잊을 수 없는 작품이다.
시청률이 어떻고 신드롬이 어떻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김혜자의 눈을 통해 세상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실컷 볼 수 있었기에. 대본 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배우가 김혜자이다. 나는 그녀와 한 약속이 있다. 저하고 한 약속 잊지 마세요. 마지막 작품은 제가 쓴다고 했었죠? 그녀의 깊은 우물 속에 두레박을 던져서 푸른 바닷물을, 영롱한 진주를 한가득 건져 올리고 싶다. 그녀의 우물은 아래로 아래로 깊은 지층을 따라 흐르다가 마침내 드넓은 바다와 만나는 그런 신비한 셈이기 때문이다. 전원일기, 엄마의 바다, 작가. 김혜자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이 80년대 중반이었으니 40년이 가까워 옵니다. 존경하는 패션 디자이너 이신우 선생님과 김혜자 선생님이 대학 동창인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셔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포트레이트 작업도 했습니다. 그분을 찍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사실을 알 듯 모를 듯한 분이지만 제게는 가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김혜자 선생님을 보고 우아한 왕비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소탈한 왕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동행했을 때였습니다. 내전 중인 수단의 국경지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느 천막 안에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커피와 설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설탕통을 여니 개미가 가득했습니다. 여자 스태프들뿐 아니라 남자들까지 기겁하고 물러서는데 김혜자 선생님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시며 손가락으로 개미를 다 훑어내고는 커피에 설탕을 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습니다. 현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아이들 위생 상태가 좋을 리 없는데 선생님은 항상 자기 자식처럼 안고 부비고 입 맞추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시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본인도 기분이 좋고 그걸 보는 스태프들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연기를 통해 완벽히 검증된 분이지만 언제까지나 그 매혹적인 눈빛과 본성을 가까이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사진작가. 배우 김혜자에게서 저는 구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연기라는 화두를 잡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 애초에 삶이라는 것이 드라마임을 알아차린 것인지. 작품마다 그 배역이 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은 구도자의 수행, 그것이었습니다. 연기를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그리고 모든 아픔 뒤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희망을 표현하고 싶어한 진정 아름다운 수행자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누구보다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어 때로는 가차없게까지 한 솔직함이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연기로서 세상을 알아버린 큰 배우. 세상 속 여러 인물을 훌륭하게 살아낸 배우. 미국 소설가 이디스 워튼이 말한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촛불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 저는 그녀의 인생이 촛불이고 동시에 그녀의 연기가 거울이었다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을 감독시킬 수 있는 마치 스며드는 빛처럼 비교 불가한 김혜자만의 매력과 힘.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앞으로 또 같이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청담동 살아요. 눈이 부시게. 연출가. 어느 아침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진 한 장. 선생님 댁 테라스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새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쪼고 있는 평화로운 사진. 매일 아침 찾아오는 새들에게 쌀을 뿌려주고 물을 나눠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선생님. 시선이 닿는 것마다 사랑과 진심이 그렇게 늘 함께합니다. 선생님은 연기와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꽃과 하늘, 풍경,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나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소소하지만 사랑스러운 대상을 마주할 때 선생님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감사하게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화 끝에 선생님께서 늘 덧붙이는 인사가 있습니다. 감사뿐이야.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 속에 선생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 마음이 티 없이 맑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덕분에 선생님의 존재 자체로 세상이 한결 따뜻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할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김혜자로 살 수 있었던 덕분에 영광스럽게도 선생님께서는 저를 나의 청춘이라 불러주십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속 혜자의 바람처럼 선생님과 함께 오로라를 보는 것이 실제 저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With love. 선생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처럼 늘 삶의 한가운데 사랑이 숨쉬는 선생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 선생님을 만난 것은 선물입니다. 배우. 이 책은 2021년부터 2022년 배우 김혜자와 나눈 긴 시간에 걸친 대면 및 전화 인터뷰, 구술, 누구에게도 고백한 적 없는 평생을 써온 일기 형식의 글들, 신문, 방송 등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 등을 토대로 편집자가 초고를 만들고 저자가 다시 기억과 사실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완성되었다. 조명 눈부신 드라마와 직사각형의 스크린에서 걸어나온 인간 김혜자와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본다.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며 모두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다. 찰리 채플린을 봐라. 웃기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 좋은 배우가 되거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내가 태어나기 직전 아버지는 높은 연단에 서서 많은 군중의 박수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놓인 어항 속에 예쁜 빨간색 붕어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박수는 어항을 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혜자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붕어가 한 마리라 외롭겠다 하셨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은
그저 국어 시간이면 책 잘 읽는 정도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이나 간섭을 모르고 살아서 어려서부터 웬만한 일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뻤다거나 뛰어난 재주꾼도 못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내게 별로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학년만 해도 김혜자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흔해 빠진 이름인지. 그래서 아이들은 다 다르게 불러야 하니까 그 4명의 이름 앞에 각자의 특징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키 큰 김혜자, 피아노 잘 치는 김혜자, 공부 잘하는 김혜자, 배우 같은 김혜자라고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바로 배우 같은 김혜자였습니다. 연극반 주인공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장차 배우가 된다고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동창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일찍부터 알아맞힌 자신들의 예언을 신기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이들은 왜 나를 배우 같다고 했을까? 배우가 된 초기에 나를 거울에 비춰봐도 특별하게 배우 같은 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쁘다든가 미인이라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도 드물었습니다. 내가 봐도 결코 예쁜 얼굴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서 그런 찬사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배우 하면 우선 미인이어야 한다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실망시킬까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화를 봤습니다. 수업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했던지, 학교가 끝나는 종이 울리기 무섭게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보았고 텔레비전에 AFKN에서 틀어주던 흑백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영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으면 영상만으로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바 가드너, 라나 터너, 오드리 헵번, 진 피터스, 마릴린 먼로, 앤 박스터, 잉그리드 버그먼, 데보라 카, 진 시몬스. 이런 여배우들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발끝 움직이는 것까지 내 머릿속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조그만 가슴을 설레게 한 남자 배우는 로버트 테일러, 조셉 거튼, 제임스 메이슨, 게리 쿠퍼, 올런스 올리비에, 타이론 파워, 클라크 게이블이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영화에서 총상 입은 게리 쿠퍼를 두고 말에 실려가는 잉그리드 버그먼이 애절하게 외치던 마지막 씬의 여운이 귀에 남아서 그 장면을 되새기면서 한밤을 짜릿한 슬픔으로 보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빗속의 방문객에 주먹코 찰스 브론슨과 마를렌 조베르도 멋있었습니다. 조베르는 주근깨 투성이에 몸도 조그맣고 말랐지만 표정 하나하나가 관객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조베르가 기차역에서 빨간 여행 가방을 몰래 훔치다가 찰스 브론슨한테 들키자 금방 셀쭉 웃던 깜찍한 모습은 몇 마디 대사보다 멋있습니다. 나는 조베르가 미인이 아니어서 은근히 호감이 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보면서 나 자신이 잉그리드 버그먼이 되고, 성처녀를 보면서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제니퍼 존스가 되었습니다. 라나 터너가 주연한 파도와 피어 안젤리가 나오는 내일이면 늦으리도 내가 좋아한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극성스럽게 모았던 배우 사진과 영화 프로그램은 아직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바람에 성적은 끝에서 몇 번째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다닌 경기여고는 영화관에 갔다가 발각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정학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화 파도를 보러 갔다가 훈육 주임이신 생물 선생님에게 들켰습니다. 사복을 입고 중앙극장에 갔는데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 선생님이 나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고개 숙이고 서 있었더니 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학은 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양심적으로 화장실 청소는 네가 자진해서 하도록 해. 알았지? 그래서 정학을 맞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또 몸가짐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배우가 된 후에도 주위 사람들이 충고를 할 정도로 평범한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배우답게 멋을 좀 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외모에 인위적인 것은 신경을 쓰기 싫었습니다. 인기인일수록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교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번잡스럽고 떠들썩한 것이 싫어 녹화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 공상의 세계는 무척 화려하고 엉뚱하다는 것을 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학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 있던 친구마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가 될 생각을 했을까? 남편까지 의아해했습니다. 일종의 신이 들리는 것처럼 모라의 경지에 빠진다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조차 놀라워했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안소니 킨과 줄리에타 마시나 주연의 길,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가 주연한 애수는 나의 인생 영화였습니다. 길을 보고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 배역에 반했습니다. 짐승 같은 고개사 짐파노에게 끌려다니면서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등 온갖 일을 다 하는 어딘가 좀 모자라지만 천사같이 마음씨가 고운 젤소미나 같은 역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는 배우 줄리에타 마시나가 그런 바보 같은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혀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득했지 연기에 기초가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촬영이 없을 때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을 방에 가져다 놓고 한 권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 밖에도 명작 소설, 추리소설 등 하루 한 권 책을 읽어야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때 톨스토이의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끝까지 다 읽었는데 얼마 전 톨스토이 전공자인 대학 교수가 그 작품들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드물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책꽂이에 꽂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도 읽었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읽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하디의 장편소설 테스의 주인공 테스도 독서가 취미였는데 그녀의 기구한 운명과
사형당하는 결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테스를 보면서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그 소설을 밤새워 읽던 사춘기 소녀 시절에 내가 생각났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신기루처럼 훌쩍 지나갔습니다. 테스를 밤새워 읽고 학교에 갔는데 첫 시간이 생물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지에 반 번호 이름만 쓰고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서 번쩍 눈을 떴는데 뒤에서부터 시험지를 걷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한 줄도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귀여워해 주신 영화관에 갔다가 들킨 그 생물 선생님께서 과목 낙제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돌아가셨겠지만 성함을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숫기도 없었고 국어 시간에만 좋은 글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김혜자 한번 읽어봐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방송실에 가서 마이크를 통해 수필이나 시 같은 것을 낭독했습니다. 작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낭독한 작품 중에 하얀 길이라는 단편소설이 생각납니다. 학생들이 좋아해서 여러 번 낭독했습니다. 나는 연극반 소속이었고 학급 대학 연극제에서 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감나무였습니다. 왜 이런 것은 잊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마르크의 개선문도 인상 깊게 읽은 소설입니다. 파리 뒷골목에서 무면허 의사로 살아가는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라는 것밖에는 지금은 내용이 다 생각나지 않지만 떠돌이 여가수와의 만남이 영화 같다는 상상을 하며 읽은 기억이 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는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죄는 무엇이고 벌은 무엇일까? 내 기준의 죄는 무엇이고 신의 기준에서 벌은 무엇일까? 그렇게 문학작품은 나에게 사고할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받으면 시놉시스를 보면서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아무리 인생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역이라 해도 그 속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삶의 밑바닥을 헤매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연기할 구석이 있나? 내일의 이야기가 혹은 그 다음이 보이는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어디엔가는 있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가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강수연 배우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속으로 잘 가 하고 말했습니다. 강수연이 생전에 김혜자, 윤정이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늙어서 집으로에 나오는 할머니 같은 역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빛낸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에게 연기할 수 있는 좋은 배역이 있었어야 했는데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에게는 유일한 빛이고 희망입니다. 또한 그것이 배우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수연에게 모든 것이 너무 일찍 왔고 일찍 가버렸습니다. 갓 20살 넘은 나이에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기상을 타고
너무 어려서 월드스타가 되고 나니 아무 것이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작품이 있어야 배우로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고 설레고 한 장면을 100번 넘게 연습해보고 그것이 배우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우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가슴 설레는 것이 있을 때 삶이 은총으로 빛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로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뒤엉키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더라도 배우는 자신이 연기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나는 평생을 배우로 살았지만 성공한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슬픈 배우가 되는 법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로서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수연 배우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전해받고 또다시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배우를 살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존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슬픕니다. 어렸을 때 영화제에서 상 타지 않고 평범한 주부 역할도 하고 세계적인 배우는 아닐지라도 평범한 여성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강수연에게 너무 큰 것이 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엾어서. 김혜자, 윤정희 같은 배우, 집으로의 할머니 같은 역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멋있어 강수연. 배우답게 갔구나. 그곳에서 만나? 오래전에 읽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가 생각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불륜과 배신을 일삼으면서 파국을 향해 가는 부부관계와 남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막장 드라마가 되었을 내용입니다. 다 읽으면 톨스토이가 당시의 위선적인 귀족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간의 진실한 관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소설의 유명한 첫 문장도 인상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가 대사로 해보고 싶은 말이라서 여러 번 외워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등장인물 중 한 명인 레빈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풀을 베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목은 안나 카레리나이지만 내가 보기에 진정한 주인공은 이 남자입니다. 톨스토이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거부당하고 상처 입은 레빈은 자신이 물려받은 영지로 가서 농부들과 함께 일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부잣집 아들인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농부들과의 벽을 허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풀베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지만 계속 풀을 베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어찌나 몰두했는지 30분 동안 베었다고 생각하지만 몇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몰입하면서 자신이 지주라는 신분도 잊고 마음의 상처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농부들도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걸 느낍니다. 그 몰입으로 인해서 남자와 농부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쯤은 목류병자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나를 잘 아시는 신이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 안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흐릿한 불씨처럼 존재하던 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남자가 자신이 지금 풀을 베고 있다고 생각하면 풀 베는 줄이 삐뚤어지고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듯이 내가 지금 누구의 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고 몰입할 때 오히려 나의 연기가 가장 좋았고 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몰입과 행복의 순간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삶에게, 신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대사를 외울 기억력을 주신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그저께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조차 세상 일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에 많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가 늘 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본을 외우고 기억하는 머리를 신이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머리가 아주 나쁘지만 그 한 가지 기억력 때문에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한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내가 한 대사들은 이 나쁜 머릿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일본 배우 키키 키린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280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내가 출연한 영화 마더를 좋아해서 일본인 감독에게 영화를 본 자신의 감상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연기하는 상상도 해보고 그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나뿐 아니라 누구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키키키린 그녀는 60세에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서도 죽기 직전까지 연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거의 마지막 작품인 1일 시호일을 광화문 시네큐브 영화관에서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과 육체의 시련이 있었지만 신은 그 배우에게도 연기에 몰입하는 순간들과 대사를 외는 기억력을 마지막까지 주셨습니다. 키키키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몰입하는 순간 인생의 허무와 고통, 슬픔, 갈등, 부질없는 생각들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나 자신이 되고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족한 인간인데 나를 배우로 만들어주셨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기 생활을 정말로 그만둘 때가 되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마지막 문장을 대사처럼 외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두 눈이 어떻게 시네마스코프에 드넓은 캔버스를 집어 삼켜버리는지 카메라를 통해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봉준호,
영화감독. 생애 감사해. 김혜자 저. 수호 소재.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